네가 한 게 뭐 있어. 내 아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대기업 과장한테 네 같은 년이 어울려?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 기획안을 대신 써주며 승진시켜준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빚이 수천만 원 달린 썩은 생선가게 계약서를 내밀며 위자료랍시고 떠넘기려 했죠. 옆에는 남편의 내연녀까지 떡하니 앉아서 비웃고 있었더라고요. 셋이 짜고 저를 빚구덩이에 처박으려 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서은수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고 미역국 재료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죠. 오늘은 민재의 과장 진급이 확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민재의 승진은 절반 이상 제 손에서 나온 겁니다. 매일 밤 민재가 코를 골며 잠든 뒤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획안을 썼어요. 프레젠테이션 대본도 시장 분석 자료도 전부 제가 새벽까지 눈을 비벼가며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발표만 했죠. 회사에서는 민재를 에이스라고 불렀고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남편이 잘 나가는 거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식탁 위에 촛불 2개를 세우고 와인잔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울 무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수야, 나왔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낯선 구두 소리가 하나 더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도 오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 뒤에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짧은 원피스에 풀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아, 이 친구는 같은 부서 후배 이아름이야. 민재가 구두를 벗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진급 프로젝트 때 가장 많이 도와준 팀원이거든. 축하 자리라길래 데려왔어. 아름이 고개를 까딱하며 입술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과장님이 집밥을 정말 잘 끓인다고 맨날 자랑하셔서 기대하고 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슬리퍼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발장 앞을 지나치며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죠. 은수야, 손님 오는 날인데 그 앞치마가 뭐니? 기름때가 잔뜩 묻었잖아. 아, 죄송해요, 어머니. 요리하느라. 됐어. 빨리 상이나 차려.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고 소고기 구이를 접시에 올리고 샐러드까지 내놓았어요. 제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름이 젓가락으로 소고기를 한 점 집어 올리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과장님, 고기가 좀 질긴 것 같은데요. 저번에 갔던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훨씬 부드러웠죠. 민재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거긴 확실히 달랐지. 은수야,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봐. 젓가락을 쥔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후루룩 마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간이 싱거워. 니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국 하나를 못 맞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간장 더 넣을까요? 됐다.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름이 냅킨으로 입술을 톡톡 찍으며
민재를 쳐다봤죠. 과장님 부인분 되게 소박하시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꾸밈없이 다니시는 분도 드물어요. 그 말투에는 칭찬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민재가 제 낡은 면 티셔츠를 힐끗 보더니 아름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식탁 아래로 깔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탁 내려놓는 소리가 촛불을 흔들었어요. 은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준비된 목소리였죠. 우리 민재가 이제 대기업 과장이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 아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서류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종이를 쫙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대기업 과장한테 네 같은 년이 어울려. 살림도 못하고 꾸미지도 않고 애도 못 낳고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름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셋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함께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자료 대신 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라.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시어머니의 낡은 생선 가게를 제 이름으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가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외상값을 수천만 원이나 밀려서 썩은 폭탄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빚더미를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폰이 진동과 함께 빛났습니다. 아름아, 내일 그 호텔 예약해뒀어. 이혼 정리되면 축하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 세 사람은 저를 빚구덩이에 처박고 내쫓으려고 짜고 온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겁에 질린 척, 무너진 척 연기했죠.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잘못은 무슨. 내일 아침까지 도장 찍어서 가져와. 알았지.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서로 좋게 끝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네, 내일 도장 찍을게요. 오늘은 제발 그냥 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민재와 아름이 나란히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양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기 시작했죠.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양도 계약서를 읽고 또 읽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렸거든요. 제가 향한 곳은 대학 선배 박지훈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지훈 선배가 커피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은수야, 전화 받고 깜짝 놀랐다. 일단 앉아.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이거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이혼하라면서 던진 양도 계약서예요. 지훈 선배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선배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은수야, 이거 받으면 안 돼. 이 가게에 달린 빚이 전부 내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 알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온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이 가게를 받을 거예요.
대신 빚은 안 받는 걸로요. 지훈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계약서를 새로 써주세요. 기존에 밀린 외상값이나 빚은 원래 주인인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남고 저한테는 깨끗한 가게 영업권만 넘어오도록요. 지훈 선배가 볼펜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항을 넣으면 법적으로 네가 빚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어? 찍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게가 골칫덩이거든요. 저한테 빨리 넘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 읽어볼 사람이 아니에요. 지훈 선배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알겠어. 30분만 기다려. 빈틈없이 만들어줄게.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손끝은 차분했어요. 30분 뒤 지훈 선배가 새 계약서 2부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이 계약서대로면 가게만 내 이름으로 넘어오고 기존 빚은 한 푼도 내 책임이 아니야. 법적으로 완벽해. 고마워요, 선배. 그리고 은수야. 지훈 선배가 볼펜을 테이블에 톡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내가 다시 검토해 줄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 부분 체크해 놓을 테니까 서두르지 마.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시어머니와 민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왔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양도 계약서하고 이혼 서류, 제가 깨끗하게 다시 출력해 왔어요.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첫 장만 힐끗 보고는 핸드백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잘 생각했어. 빨리 끝내자. 민재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나 오후에 약속 있어. 시어머니가 인감도장에 빨간 인주를 묻혀 꾹꾹 눌렀습니다. 양도 계약서에 한 번, 이혼 서류에 한 번. 시어머니는 도장을 찍으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빚덩어리를 떠넘겼다는 기쁨에 취한 얼굴이었죠. 됐다. 이제 짐 싸서 나가. 네, 어머니. 정리하고 나갈게요.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향하며 민재의 어깨를 톡 쳤어요. 아들, 가자.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집 전세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세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 확인 후 당일 오후에 입금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예금과 적금 통장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제 개인 통장에 하나하나 이체를 완료했죠. 3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쓰고 있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 3장과 가족카드 1장을 전부 정지시켰어요. 카드사 상담원에게 분실 신고를 하자 즉시 정지 처리가 됐습니다. 민재의 월급은 매달 시어머니 용돈으로 150만 원, 외제차 할부로 1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나머지는 자기 술값과 옷값으로 전부 써버렸죠. 그래서 민재 통장에는 늘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제 카드가 멈추는 순간 민재는 커피 한 잔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안방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먼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재의 기획안 원본 파일들을 전부 USB에 복사했어요. 파일 생성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새벽 2시, 3시에 제가 만든 것들이죠. 안방 구석에 설치해둔 홈캠 녹화 장치도 뽑아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귀중품 상자에서 제 이름으로 된 금반지와 통장 원본도 챙겼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서랍장은 텅 비어 있었고 잘라버린 신용카드 조각 4개가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장 구석의 생선가게였어요. 녹슨 셔터를 올리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은 물때로 미끄러웠고 진열대 위에는 말라붙은 비닐이 나뒹굴고 있었죠. 여기가 누구야? 등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팔짱을 낀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게 앞 과일 좌판 주인이 귀띔해줬던 상인회장이었습니다. 혹시 최숙자 그 여편네 관련 사람이야. 밀린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 저는 가방에서 양도 계약서를 꺼내 상인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가게를 새로 넘겨받은 서은수라고 합니다. 이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최숙자 씨가 진 빚은 저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해요. 상인회장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상인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이 똥통 같은 가게를 받은 거야. 저는 상인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를 살릴 겁니다. 제대로 장사해서 손님을 끌어올 거예요. 이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겠습니다. 상인회장이 팔짱을 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두고 보자고. 대신 최숙자 그 빚은 내가 끝까지 받아낼 거니까 그건 알아도. 그러셔야죠. 그 빚은 최숙자 씨 몫이니까요. 상인회장이 피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녹슨 셔터 앞에 서서 비린내 가득한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가게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솔에 힘을 주어 물때를 벗겨내니 시멘트 바닥에 원래 색이 드러났어요. 녹슨 진열대를 밖으로 끌어내고 곰팡이 핀 벽면을 하얀 페인트로 2번 덧칠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식품회사 마케팅팀에서 5년을 일했어요. 신제품 출시 기획부터 매장 진열까지 물건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팔아야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지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죠.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장을 볼 시간이 없어요. 생선을 사도 손질이 귀찮고 비린내가 싫어서 아예 수산물을 안 사는 사람이 많죠. 그렇다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양념까지 넣어 포장해주면 어떨까? 집에서 봉투만 뜯어 프라이팬에 올리면 끝나는 수산물 밀키트. 이게 제 답이었습니다. 이틀 뒤 가게 내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얀 벽에 나무색 선반을 달고 투명한 냉장 진열장을 들여놓았습니다. 간판도 새로 걸었어요. 바다 한 끼라는 이름을 파란 글씨로 깔끔하게 새겼죠. 상인회장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 그 썩은 생선가게 맞아? 회장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선반 위를 걸레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싱싱한 해산물을 받을 수 있는 곳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량진이든 인천이든 새벽 경매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상인회장이 팔짱을 끼며 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내가 왜?
회장님, 시장에 손님이 늘면 다른 가게도 같이 살아나잖아요. 저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인회장이 턱을 쓱 문지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좋아. 내 지인 중에 노량진에서 30년 된 중매인이 있어. 연락처 줄게. 대신 장사 안 되면 그때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저는 시범 삼아 밀키트 세 종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갈치조림용 세트, 새우볶음밥 세트, 매운탕 세트. 손질한 생선과 채소를 한 팩에 담고 제가 직접 만든 양념 소스를 작은 용기에 넣어 같이 포장했어요. 뚜껑에는 조리법을 세 줄로 적어 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노량진에서 첫 물량이 도착했어요. 싱싱한 갈치와 새우, 대구를 받아 바로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칼을 잡고 비늘을 긁고 내장을 빼고 한 토막씩 잘라 포장 용기에 담았어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오전 9시 개점 전까지 50팩을 완성했습니다. 개점 시간에 맞춰 저는 동네 맘카페와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첫날 한정 반값 행사를 걸었죠. 바다 한 끼 오픈 기념, 오늘만 반값. 손질 다 해놨으니 프라이팬에 5분이면 끝.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였어요. 여기가 맘카페에서 본 그 가게예요? 갈치조림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집에 가셔서 팬에 소스랑 같이 넣고 조리기만 하시면 돼요. 포장팩을 건네자 젊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어요? 비린내도 안 나네. 그 엄마가 나간 뒤로 손님이 하나둘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맘카페 글을 보고 왔다는 주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매운탕 세트가 먼저 동이 났고 갈치조림이 뒤따랐죠. 난 12시가 채 안 됐는데 50팩이 전부 팔렸습니다. 빈 진열장 앞에서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터졌어요. 내일은 100팩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 날은 100팩을 준비했는데 오후 2시에 완판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150팩을 만들었는데 오후 1시에 다 나갔어요. 맘카페에 후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다 한 끼 갈치조림 세트로 남편한테 칭찬받았어요. 새우볶음밥 세트 아이가 너무 잘 먹어요. 또 사러 갑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건 개점 5일째부터였습니다. 아침 9시 개점 전부터 대여섯 명이 서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20명이 넘었어요. 제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옆에 있는 과일 가게에도 들르고 건너편 야채 가게에서 팔을 한 단 집어들고 떡집에서 떡도 사갔어요. 죽어가던 시장 골목에 사람이 붐비기 시작한 거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 가게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네 가게 온 뒤로 우리도 매출이 2배가 됐어. 야채 가게 아저씨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어요. 처음에 빚쟁이 가게 인수했다길래 미쳤나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상인회장이 어느 날 저녁 가게 셔터를 내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 사장. 상인회장이 처음으로 저를 사장이라 불렀어요. 시장 상인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어.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돕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매출 정산을 마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하루 매출 380만 원. 일주일 전까지 악취만 풍기던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 선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밀키트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저에게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 정도 매출이면 이제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꿔야 해. 전국 배송까지 생각하고 있지?
응, 선배. 지금 주문 문의가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어. 그럼 내가 법인 설립 서류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보자. 지훈 선배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카드 내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아름이 나란히 식당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그 아래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이건 전부 회사 돈으로 쓴 거야. 횡령이지. 지훈 선배가 볼펜 끝으로 내역서를 톡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잘 보관해둬. 쓸 때가 올 거야. 저는 봉투를 가게 금고 안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갔어요. 그 시각 민재는 퇴근길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과장 진급 후 첫 주말, 아름과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민재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거실 서랍장이 텅 비어 있고 옷장 안제 옷이 전부 사라져 있고 식탁 위에 잘려진 신용카드 조각 4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상인회장과 지훈 선배를 통해 하나하나 전해 들었어요. 민재는 식탁 위 카드 조각을 보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상담원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카드 4장이 전부 정지됐고 본인이 아니라 명의자인 아내가 분실 신고를 넣었다는 말을 듣고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다고 하더군요. 은행 앱을 열어봤겠죠. 예금 잔고 영원, 적금 해지 완료, 전세금 대출 실행.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며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을 거예요. 민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훈 선배가 나중에 시어머니 옆에 있던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아들이 돈이 전부 사라졌다. 은수가 도망갔다고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냄비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날 밤 예약된 약속이 있었죠. 아름과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민재는 혹시 카드가 오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양복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레스토랑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알게 됐어요. 손님이 카드를 4장이나 내밀었는데 전부 정지라서 결제가 안 됐다는 글이었거든요. 스테이크 2접시, 와인 1병, 디저트까지 주문한 뒤 계산서를 받아든 민재가 카드를 내밀었겠죠. 직원이 돌려줬을 거예요. 다른 카드를 꺼내도 안 되고 또 다른 카드를 꺼내도 안 되고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민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지갑을 뒤졌지만 현금은 한 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식당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신분증을 맡긴 채 돈을 가져오겠다고 사정했다고 하더군요. 아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민재에게 쏘아붙였다고 해요. 돈이 없는 거냐고, 카드가 4장이나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민재가 일시적인 문제라며 붙잡았지만 아름은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식당을 나가 혼자 택시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직원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여자한테 버림받고 호텔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 회사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훈 선배가 민재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과장 진급 후 첫 번째 프로젝트 발표가 잡혔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밤마다 만들어준 기획안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이제 저는 없었습니다. 민재가 직접 기획안을 써야 했어요. 빈 화면 앞에 앉아 2시간을 끙끙댔지만 문서 한 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표 당일 임원 회의실에 선 민재는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며 횡설수설했대요. 부장이 발표를 중단시키고 민재를 복도로 불러내서 대놓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과장이 쓴 기획안이 신입사원 수준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일한 거냐고. 한때 부서의 에이스라 불리던 민재가 하루아침에 프로젝트도 못 돌리는 무능한 사람으로 찍힌 겁니다. 시어머니 쪽 소식은 상인회장이 직접 전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셔터를 내리는데 상인회장이 담배를 물고 다가왔습니다. 서 사장, 웃긴 일이 있어서 왔어. 뭔데요, 회장님? 상인회장이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최숙자가 시장에 왔더라고. 가게 맞은편 기둥 뒤에 숨어서 여기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 시어머니가요? 응. 줄 서 있는 손님들 보고 계산대에서 돈 나가는 거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더라고. 상인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자기가 빚더미라고 버린 가게에서 매일 현금이 쏟아져 나오니까 배가 아팠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터 잠금 장치를 채우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12통, 민재 번호로 8통. 다음 날은 시어머니 27통, 민재 15통.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 49통. 문자도 밀려왔어요. 은수야, 전화 좀 받아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시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전화해. 제발 좀 받아. 한 번만 만나자. 저는 문자를 읽지도 않고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아름 쪽 소식은 지훈 선배가 알려줬어요. 선배가 민재 회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돈줄이 끊긴 민재를 차버린 아름은 같은 부서의 다른 유부남 팀장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민재가 사내 복도에서 목격한 거죠.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고성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지훈 선배의 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민재가 아름에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니까 아름이 카드 한 장 못 긁으면서 뭔 자격이 있냐고 쏘아붙였다고요. 지나가던 직원들이 다 멈춰서 구경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훈 선배가 시어머니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확인한 건데 밤 10시쯤 위층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대요. 접시 깨지는 소리, 의자 넘어가는 소리, 모자가 밤새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민재가 엄마한테 가게를 왜 줬냐고 따졌고 시어머니는 네가 마누라 관리를 못하니까 이 꼴이라고 맞받아쳤다고 해요. 빈털터리가 된 모자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가게 정산을 마치고 불을 끈 뒤 조용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노량진에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손질할 생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9시부터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포장대 앞에 서서 밀키트 팩을 손님들에게 하나씩 건네고 있었어요. 갈치조림 2개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거스름돈을 내밀던 그때 가게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줄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이 줄 좀 비켜. 비키라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최숙자 여사가 양손으로 줄 선 손님들을 밀치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은수야. 서은수.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까지 들어오더니 돈통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이 가게 원래 내 거야. 내 가게라고. 이 돈 다 내 돈이야. 저는 돈통을 놓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여기 손님들 다 보고 계세요. 손님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네가 문서를 조작한 거잖아. 내 가게를 훔쳐간 거잖아. 시어머니가 돈통을 잡아당기며 악을 썼어요. 동전이 바닥에 쏟아져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줄 서 있던 손님들이 뒷걸음질 치며 수군거렸죠. 저 아줌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 순간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야, 최숙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이어 상인회장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야채가게 아저씨와 떡집 사장님도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습니다. 상인회장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숙자 씨, 여기 더 이상 당신 가게 아니야. 인감도장 찍어서 넘긴 거 잊었어? 그건 속아서 찍은 거야. 이게 이렇게 돈이 될 줄 알았으면. 속긴 뭘 속아. 당신이 좋다고 날름 도장 찍었잖아. 이 골칫거리 가져가라. 인연한테 떠넘기면 된다. 그렇게 좋아하더만. 상인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시어머니 코앞에 펼쳤습니다. 양도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죠. 여기 당신 도장이야. 법적으로 끝난 거라고. 한 번 더 행패 부리면 저기 CCTV 영상 가지고 경찰서 갈 거야. 영업 방해로. 상인회장이 천장 구석에 달린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너 우리한테 외상값 얼마나 떼먹었는지 알아? 내 과일값만 180만 원이야. 야채가게 아저씨한테도 200만 원 밀렸지.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이 뻔뻔한 년아. 야채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아. 3년 동안 외상이라면서 가져가 놓고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내 가게라고? 웃기지 마. 떡집 사장님도 팔을 걷어붙이며 한마디 보탰어요. 내 떡값은 90만 원이야. 숙자 씨, 빚이나 갚고 다녀. 시어머니가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씩 뒤로 밀렸습니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감히? 당신이 이 시장에서 뭔데? 상인회장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딱 잡고 가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앞 보도블록에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은수야, 은수야, 제발. 수익금 조금만 나눠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저는 가게 입구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그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장이 시어머니 앞에 딱 서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 여기 다시 얼씬거리면 그때는 진짜 경찰 부른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상인들의 눈초리를 등에 받으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누군가 셔터 아래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민재였어요. 양복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은수야.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혼 서류 접수 아직 안 했지? 제발 취소하자. 나 다시 잘할게.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가 금고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카드 내역서, 사본을 뽑아 민재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어요. 민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호텔비, 레스토랑비, 명품 매장 결제네요.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찍힌 거였죠.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민재 씨, 이 자료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 회사 감사실에 보낼 준비도 다 끝났고. 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수야, 잠깐만. 그건 안 돼. 그러면 나 잘려. 제발, 그것만은. 셔터 내릴 거니까 비켜줘. 저는 셔터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재가 허둥지둥 일어나 뒷걸음질 쳤어요. 철컥, 셔터가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우는 제 손이 덜덜 떨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민재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가게 안부를 끄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상인 회장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잘 보냈어? 네, 회장님. 내일 저녁에 상인들 모아서 밥 한번 먹자. 오늘 고생들 했으니까. 제가 살게요. 다들 고마우니까요. 상인 회장이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후 불었습니다. 서 사장, 대단해.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며칠 뒤 아침 장사를 마치고 포장대를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선배였어요. 은수야, 지금 인터넷 좀 봐. 맘카페랑 지역 커뮤니티에 네 가게 글이 올라왔는데 심상치 않아. 저는 핸드폰으로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바다 한 끼를 치자 글이 여러 개 떴어요. 바다 한 끼 사장 알고 보니 시어머니 돈 훔쳐서 도망친 사람. 내연남이랑 짜고 시댁 재산 빼돌려서 장사하는 거래요. 위생 상태 심각함. 절대 사지 마세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시어머니의 돈을 훔쳐 내연남과 도주했고 그 돈으로 가게를 차려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글 속에 제 이름과 가게 상호, 시장 위치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올라온 시간대랑 글 문체를 보면 민재 아니면 이아름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사 감사실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한 뒤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선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배달 어플을 열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별점 1점짜리 후기가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비린내 장난 아님. 절대 시키지 마세요. 벌레 나왔어요. 위생 불량. 사장 인성 보고 다시는 안 삼. 전부 한 번도 주문한 적 없는 아이디들이었습니다. 글을 퍼나르는 속도가 빨랐어요. 지역 커뮤니티, 동네 블로그, 심지어 뉴스 제보 게시판에까지 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가게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을 하는 유튜버였어요. 핸드폰에 긴 막대를 끼우고 가게 간판을 비추며 혼자 떠들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그 논란의 밀키트 가게입니다.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차린 가게라는데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줄 서 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보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줄에서 빠져나갔어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손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가 가게 유리문에 바짝 붙어서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포장 작업을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기요,
여기 가게 안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공개된 장소잖아요. 소비자 알 권리 아닌가요? 입꼬리를 올리며 카메라를 들이미는 유튜버의 얼굴을 보니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게 또 영상이 되니까요. 저는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게 뒷문이 열리며 지훈 선배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숨이 찬 채로 뛰어온 게 보였습니다. 은수야, 나왔어. 상황 파악했고 바로 움직이자. 지훈 선배가 포장대 위에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부터 넣자. 허위 사실 퍼뜨린 거 명예훼손이고 가게 앞에서 저러는 거 영업방해야. 둘 다 처벌 가능해. 선배, 근데 글 쓴 사람이 민재랑 아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지훈 선배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내가 아는 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인한 건데 사내 인터넷 접속 기록에 글 올린 시간이랑 민재, 아름이 사무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정확히 일치해. 이거면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여기 가게 CCTV 영상 전부 저장해뒀고요. 구청에서 위생 점검 받은 기록도 있어요. A등급 받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뽑은 자산 이동 내역서도 있어요. 전부 합법적으로 제 돈을 옮긴 거라는 증거예요. 지훈 선배가 서류를 받아들며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저쪽 주장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 가게 바깥에서 상인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사장, 나야. 들어가도 돼? 네, 회장님. 들어오세요. 상인회장이 셔터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오며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시장 상인들이 다 같이 쓴 거야. 서 사장이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시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적은 거야. 탄원서라고 해야 하나. 종이에는 상인 12명의 이름과 서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에도 우리가 직접 글 올렸어. 서 사장 가게 위생 상태 직접 본 사람으로서 거짓이라고. 사진도 첨부했고, 저는 종이를 받아들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우면 장사 잘해. 우리 시장 살린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상인회장이 등을 두드려주고 나간 뒤 지훈 선배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자. 그리고 민재 회사 윤리경영실에도 증거 보내는 거 내일 같이 하자. 네. 내일 다 같이 처리할 거예요. 알겠어. 내가 내용 증명 양식이랑 자료 정리해서 아침까지 준비해 놓을게. 지훈 선배가 서류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냉장 진열장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열장 위에 놓인 USB를 손에 쥐었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내일이면 이것이 제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지훈 선배와 나란히 우체국에 섰습니다. 선배가 준비해온 내용 증명 봉투 2개를 접수대에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민재회사 윤리경영실 직통 주소,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 비서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가 1개씩 들어 있었어요. 민재가 저한테 대피를 맡겼던 기획안들의 최초 작성 시간 기록, 제명의 전세금 대출과 자산 이동이 합법적이라는 은행 내역서, 민재와 아름이 법인카드로 사적 결제를 한 횡령 내역, 그리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게시판 글 조작을 모의한 대화 캡처본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다 넣었지? 네, 선배. 2곳 다 똑같이 넣었어요. 접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통쾌하게 울렸습니다.
우체국을 나온 뒤 우리는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지훈 선배가 미리 작성해 온 고소장을 담당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명예훼손, 영업방해 두 가지 혐의였죠.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사내 인터넷 접속 기록, 글 작성 시간 일치 자료, 피해 가게의 위생 점검 기록, 상인들, 탄원서까지 전부요.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피고소인들에게 조만간 출석 통보 나갈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지훈 선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틀 뒤 저는 민재회사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회사 정문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유리문이 열리더니 민재가 나왔어요.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름도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리경영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지훈 선배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리경영실 조사실에서 민재와 아름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름이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정민재 과장이 게시판에 글 올리라고 했어요. 내용도 다 과장이 불러줬고요. 민재가 의자를 박차며 벌떡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뭐,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은수가 장사 못할 거라고 네가 먼저 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과장이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로 올리라고 시킨 거예요. 야, 이아름.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조사관이 테이블을 탁 치며 두 사람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둑이 무너진 것처럼 서로의 치부를 쏟아내기 시작했대요. 아름이 민재의 기획안 대필 사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과장이 기획안 한 번도 직접 쓴 적 없어요. 전부 아내한테 시킨 거예요. 저도 옆에서 봤어요. 민재도 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아름이 법인카드로 명품백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제가 거절하면 다른 남자한테 가겠다고 협박했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썼고 조사관은 그 모든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회사 사내망에는 윤리경영실의 조사 결과가 공지로 올라왔다고 해요. 최근 사내 익명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인 관련 글은 내부 조사 결과 100%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음.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해 중징계위원회를 소집함. 그 공지가 뜨자마자 사내 분위기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민재와 아름을 향한 시선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겠죠. 인터넷 쪽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맘카페에 퍼지고 상인들이 올린 해명글이 공유되기 시작하자 여론이 단숨에 돌아섰어요. 아니, 억울한 사장님이었네. 악플 단 사람들 잡혀가는 거야? 별점 테러 한 사람들 다 고소 먹는데. 무서워서라도 지우자. 밀키트 진짜 맛있었는데 이상한 글 때문에 안 시켰던 거 후회됨. 다시 주문함. 배달 어플에 달렸던 별점 1점 후기들이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응원 댓글과 새 주문이 채워나갔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냉장고의 재고가 오후 3시도 안 돼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 사장, 밖에 줄이 가게 3칸 앞까지 늘어섰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와 소리쳤어요.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이가 없을 만큼 밀려드는 주문에 두 손이 쉴 틈 없이 포장팩을 만들어냈어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200만 원을 찍었어요.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숫자였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였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는지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민재를 향해 가볍게 컵을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지훈 선배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은수야, 둘 다 해고야. 사내 불륜, 기획안 대필에 따른 업무 무능력, 법인카드 횡령. 3가지 다 걸렸어. 저는 포장대 앞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묶여있던 것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횡령금 반환 청구를 했대. 민재가 법인카드로 쓴 금액 전부 토해내야 해. 얼마나 돼요? 3,500만 원 정도. 거기에 내 이혼 위자료까지 합치면 민재는 갚을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밀키트 포장을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름 쪽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해고된 아름은 같은 업종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사내 불륜과 게시판 조작 사건이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름은 민재에게 내 인생을 망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민재도 아름에게 맞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때 팔짱을 끼고 제 식탁에 앉아 킥킥거리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벌금이 나왔고 상인들이 밀린 외상값을 받기 위해 재산 조회를 넣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집 보증금이 압류됐고 결국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가게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상인회장과 지훈 선배를 불러 시내 한우 전문점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기가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선배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집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상인회장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허허 웃었습니다. 서 사장이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시장 살려준 건 서 사장이야. 지훈 선배가 고기를 한 점 뒤집으며 말했어요. 은수야, 너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동안 민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지. 이제 안 숨어요. 저는 웃으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뒤로 6개월이 흘렀어요. 바다 한 끼는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 배송을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지훈 선배가 법인 설립을 도와줬고 상인회장이 연결해준 노량진 수산 유통망으로 물량을 늘렸어요. 직원이 12명으로 늘었고 포장 공장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월 8억을 찍었습니다. 투자를 받아 본사 건물을 얻었고 저는 그 건물 5층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올려놓았어요. 어느 날 방송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은수 대표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창업 성공 사례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대표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방송 출연 뒤로 강연 요청이 줄을 이었어요. 창업 강연,
시니어 교양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어느새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상인회장과 시장 상인들은 저희 회사의 주요 식자재 납품 파트너가 됐어요. 매달 안정적인 납품 대금이 상인들 통장에 들어갔고 저는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매년 큰 돈을 후원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납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 사장, 우리가 네 편 들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주머니가 처음에 시어머니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더 고맙죠. 어느 가을 아침 저는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어요. 창밖으로 무심히 시선을 돌렸는데 옆 차선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배달 대행 조끼를 입은 사람이 헬멧 아래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헬멧 사이로 보이는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재였어요. 한때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외제차를 몰던 사람이 배달 가방을 등에 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양 손목에는 자외선에 탄 자국이 선명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재의 오토바이가 매연을 뿜으며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미움도 연민도 후련함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조수석에 놓인 오늘 강연 대본을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대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악취나는 생선가게 하나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 빛은 제가 벌어낸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자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남의 아내가 써준 기획안으로 에이스 행세하던 민재는 해고당하고 횡령금의 위자료까지 갚을 길이 없어서 사채까지 끌어쓰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더라고요.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하루하루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이도 업계에 소문이 퍼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벌금에 밀린 외상값까지 터져서 보증금 압류당하고 외곽 월세방 신세가 됐다죠. 참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수 씨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서름, 밤마다 남편 기획안을 대신 쓰면서도 인정 한마디 못 받았던 그 한서린 세월에서 벗어나 짓밟혔던 자기 자신의 존엄을 다시 세운 거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지우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인생이란 게 참 돌고 돌아서 늦었다 싶을 때가 오히려 시작이더라고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은수 씨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서은수 씨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